안녕하십니까? 제7회 최자영의 뭐라카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백년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이래경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다른 백년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다른 백년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미래담론을 준비하는 시민 참여형 싱크탱크인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출판의 필요가 있어서 한 1년 전부터 출판업을 이제 신고하면 곧바로 자격이 취득되는 거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한 두세 번 이미 출판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부터? 예. 그러면 다른 백년 새로운 백년이란 뜻이겠죠? 예. 다른 백년이라는 미래 담론을 준비하는 사회단체인데 네. 필요하니까 출판사를 겸해서 예. 이제 이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 네. 그 책이 토마스 베네딕토 네. 이게 이탈리아 사람 같은 거예요? 이탈리아? 이름은 독일계 이름인데 국적은 이탈리아인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독일계 이탈리아인? 그러면 토마스 베네딕토가 지은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예. 그리고 부제가 시민 주권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책이에요. 예. 길다란 이름. 예. 근데 결국은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네. 주자고 하는 직접 민주정을 네. 주제로 해서 적은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우선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한 주제여서 예. 그래서 이렇게 낯설은 용어로 조금. 다가와서 그렇지 예. 한번 익숙해져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해서 뭐 그냥 아주 우리 주위에 가까운 다정한 이웃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금방 이사장께서 직접 민주정치가 새로운 담론이라고 그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 직접 민주정에 대한 담론이 이게 사회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전에는 저희들이 의식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촛불혁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조금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제 시민 사회 계약론을 통해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18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우리는 사회 계약론을 통해서 대의적 정치제도, 대의적 민주주의를 도입을 했고, 그렇죠. 그 대의적 민주주의를 기초해서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바이블처럼 민주주의의 모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왔어요. 민주주의 정전처럼. 근데 사실 이게 3세기가 지난 구닥다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을 얘기했던 루소가 그 당시에도 명확히 이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얘기했습니다. 한계가 있죠. 누구도 개개 시민의 주권을 대리할 수도 있고 대신할 수도 없다라고 이미 루소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 자체가 허구다 이런 그 시각이 있고요.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마치 지켜야 되는 어떤 그 박스 안에 갇혀진 그런 어떤 강제된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는 그 상황에 맞는 합의의 절차고 과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그 유럽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식인들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타협, 절충안이 아까 얘기했던 대의민주주의고 상권분립이거든요. 그게 21세기 한국 사회 그대로 적용되느냐 맞느냐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고칠 거는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받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체제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알맞게 체제를 변형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끊임없는 합의의 절차고 합의의 절차. 발생하는 현실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가는 과정. 과정, 그 절차를 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 저희들이 왜 요즘 그 태극기 부대나 네. 아니면은 뭐 태극기 부대뿐만이 아니라 좌나 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이 사람들은 북한을 고정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가장 최소한의 공통점만 인정하고 네. 나머지는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상의 자유까지 없앨 정도로 이렇게 경직된 사회체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 합의의 절차가 없이 네.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문제인데 법은 현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고 강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 그런 어떤 툴로 이제 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 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역사의 흐름, 다이나믹, 어떤 미래의 새로운 담론들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법은. 그래서 법은 끊임없이 성찰되고 개정되고 새로운 형태로 상황에 맞게. 저기 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 관례법이나 뭐 배심원 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법이나 배심원 제도가 중요한 거는 법이 다이나믹하게 변해가는 현실을 그냥 다 수용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북한 문제도 얘기할 때 우리가 현행법이나 헌법으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5,000년의 그 역사의 흐름과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어떤 통일이라는 지향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분단 체제, 양국 체제라는 걸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 서로를 인정해가면서 그럼요. 그렇죠. 네. 서로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현실 과제나 역사적 어떤 지향점을 담아내야 되는 또 다른 그 리얼리티,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식을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밥이든 김치든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거는 밥이고 김치죠. 근데 밥이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담아내야 될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또 수저가 필요하고 법은 그런 밥이나 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나 수저의 역할을 하는 건데 본질은 밥이고 김치죠. 예. 리얼리티죠. 우리 현실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고 예.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는 하지만 법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 삶의 그런 편익이나 질서나 안정이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툴이지. 예. 법이 모든 것을 말한다. 예.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주객이 전도가 예, 됐죠. 예. 그러니 사람이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예.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존 롤스가 이제 정의론을 썼을 때 정의론은 또 다시 말하면 법이죠. 정의가 적용이 되려면 6가지인가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6가지를 내가 다 기억할 기억은 없는데 우선 모두가 주지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예. 일반적이고 수용 가능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법이지. 예.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 그거는 정의라는 이름의 법은 아니죠. 예. 그거는 말하자면 통치를 위한 그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럴까요? 민중을 통치를, 노예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중을 그러니까 종으로 만드는 법을 네. 누가 만들었냐? 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과정이 그 법의 정당성, 그다음에 적정성, 현실 가능성들을
담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타당하냐, 네. 한국에 누가 만들었냐, 네.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었냐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현실처럼 위정자들이 국회에서만 만든다. 이거는 타당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민중이 참여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스위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법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걸 지지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떠드는 게 왜 국회에서 너희들만 만들지 말고 민중들,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헌법 발언권을 갖자 막 이제 발언권 그거를 주장하지만 발언권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법도 우리가 감시하고 검토를 하겠다. 그 법률 거부권도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유럽의 몇 개 국가가 그러니까 국회 의회 구조에서 만든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죠. 이태리 예. 오늘 그 쓰신 더 많은 권력을 쓴 그 이태리라는 국가도 이태리 법률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뭐 스위스는 당연히 보편적으로 돼 있고 그 스위스, 예. 이탈리아 예. 이런데요. 유럽의 많은 국가도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지방 정부 단위에서도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단위에서도 예. 그 지방법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그 지방민들이 행사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이제 그런 수준에는 예. 도달하고 있지 못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유권자의 1~2% 정도,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정도가 그 발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뭐 1~2%, 예, 1% 내지 2%. 예. 그래. 스위스도 앉았어요. 이태리도 2%에서 5% 수준에 2%에서 5%의 사람들만 예. 이게 이제 뭐 발언을 하거나 거부를 하면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 적법한 내용을 가졌으면 국민 투표로 넘어갑니다. 스위스에서는 1%에서 2%만 발언을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2% 내지 5%. 그러면 그게 주 단위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네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건 10%, 어떤 건 20%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 그 주민 발언권이라는 것이 전혀 그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법원이 있을 때 사장도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유럽에서도 여전한 문제인데 우선 그 거부나 발의의 자격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그게 일체적인 장애죠. 그건 가능한 한 낮추는 게 맞다. 아까 했지만 스위스 정도로 보면 2% 이내로 일반 법률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 이내로 하는 걸 맞고요. 이제 헌법인 경우에는 좀 강화돼 있죠. 헌법인 거는 한 뭐 5% 수준. 헌법은 5% 수준. 그 정도로 이제 강화하는 걸로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국민 투표를 했을 때 참여율이 일정 부분이 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이건 폐기된다라는 국민 투표의 참여율이 발의된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국민 투표 참여율이 저조해서 스스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가 그런데 오늘 그 베네딕토라는 분은 그 국민 투표 참여율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국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 투표에 참여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는 무언의 인정으로 본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10%가 참여하든 20%가 참여하든 그 참여한 결과가 중요한 거지. 국민 투표 참여율이 중요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 굉장히 과격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입 단계에서는 뭐 아예 그 참여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가능한 낮추는 게 맞고 일반 법률이나 뭐 어떤 프로젝트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뭐 20% 이하라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헌법인 경우에는 뭐 30%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30%. 헌법 경우에 30% 참여율. 참여율. 아, 발안이 아니라 참여율이. 예. 아, 그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발안의 경우는 1, 2% 내지는 2% 내지 2%, 5%, 5%. 국민투표 참여율은 예. 뭐 없으면 좋지만 예. 뭐 일반 법률이나 프로젝트는 20%, 헌법인 거 30%로 하고. 아, 그러니까 보통 법률의 경우에는 20% 투표 참여율을 얘기하는 거죠. 헌법의 경우에는 30%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 의사입니다. 이게 뭐 베네딕트하고 상관없이. 물론 그 가부를 결정하는 이 찬반의 저기는 일반적인 거는 50%를 넘어야 되고요. 헌법인 경우엔 3분의 1을 넘어야. 그러면 위정자들이 걸핏하면 이제 발안이 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제 얘기가 조금 범진입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정치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희망이 없어요. 뭐 위정자들이 멋대로 하는. 그렇죠. 선거 때는 온갖 가만리설로 선거 때만 고개를 숙이고 선거가 끝나면 전화도 안 받아. 1%를 위한 국회, 조금 봐주면 10%를 위한 국회입니다. 90% 국민들은 완전히 뭐라 그럴까 잊혀진 정치 구조죠. 그러니까 1%를 위한 정치, 혹은 뭐 10%를 대변하는 정치를 가지고 우리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법률은 대부분 재벌, 기존 체제의 특혜를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위한 법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90%에 그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어낸 양산된 법에 의해서 항상 피해자가 되는 이 상황이죠. 일반 민중들은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하지만 혁명적이라 변혁적으로 재구성돼야 되고 그 재구성돼야 되는 첫 번째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100%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국민의 요구를 n분의 1로 거울처럼 투명하게 반영시켜야 한다. 그 대의제가. 두 번째는 정당 내 민주제를 도입해야 된다. 공천도. 정당. 정당 내 민주주의를 해서. 공천이라든가 독재하지 않는다 거기서도. 아니 그 공천을 하나 보더라도 어떤 실력자에 의해서 그 공천자를 내정하고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된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경합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국민정당이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 그런 경우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뭐 민주당이 하겠다니까 봐야 되고. 세 번째 우리의 정당은 정책정당이 아니에요. 정책정당이 아니라 끼리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구락부 수준이에요. 구락부. 그러니까 급배지 하나 받으면 그 가오 잡는, 목에 힘주는, 나 국회의원 됐다라고 행사하는 그런. 줄서기 받고.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과시적인 사람들이 만든 구락부 수준이라고 내가 너무 폄하를 합니다. 이것이 정책정당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좌진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보좌진 제도. 어떻게? 지금 일개 국회의원 앞에 거의 뭐 9명 가까운 보좌진이 있는데, 이 보좌진을 둘셋으로 줄여야죠. 두셋. 의원 사무실을 관리하는 양반. 그다음에 이제 뭐 의전하고 대외 활동을 오가나이즈하는 보좌진, 정책적을 연결해주는 정책 보좌관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5, 6명의 여유 보좌관은 정당 중앙부에 속한 정책적 전문 요원으로 다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정책을 보좌하는 전문? 그렇죠. 전문 인력으로. 각각의 정당은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게 이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당의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연구하고 설계하는 전문 역량으로 다 전환이 돼야죠. 그러면 정당 간의 정책의 차이가
나올 수가 분명해지죠.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북유럽이 이렇게 선진적 정치를 이룬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일의 3인당의 160년 역사에 정확하게 자기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 정당적 모습을 봐서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의 독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북유럽도 마찬가지죠. 명확한 3인주의를 추구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북유럽의 정책 정당적 지향이 오늘 북유럽을 저렇게 위대한 지역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 지금 자한당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민주당이 뭐 하려는 거죠? 몰라요. 그나마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뭐 정의당이나 무슨 녹색당이나 근데 아직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최소한 주류 정당, 주도 정당들이 그런 정책 정당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것이 기존 제도 정치, 의회 정치에 보완해야 될 점인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클라우치 교수죠. 썼는데 서구의 의회 민주 정치도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섭이 되면서 거대한 물력이 금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를 다 장악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무력화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클라우치 교수. 유명한 유럽의 최고의 정치적 지성의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인? 영국인입니다. 영국인. 클라우치.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미 클라우치 얘기하면 유럽도 대의 정치의 정점을 지나서 다른 대안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 유럽이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소위 의회 정치, 제도 정치는 형편없죠. 이건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한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제도 정치의 몇 가지 개선점과 더불어서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토론하고 도입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 두 가지 주제가 섞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당 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나. 그래서 정책 정당, 정책이 없는 정당이 아니라 지금 한 국회의원에 9명이 딸린 보좌관을 두세 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정책 정당을 개발하라. 이렇게. 그러고 클라우치 교수가 이제는 대의 정당을 통한 대의 정치가 아니라 직접 민주 정치 이제 두 가지 주제. 클라우치는 직접 민주주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런 대의적 민주주의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당과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 정치의 관련에 대해서 직접 민주 정치는 이제는 정치라는 그 판도를 정당 지금처럼 정당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정당 제도도 물론 개선을 해야 되고 정당 제도 자체를 넘어서서 그 민중이 우리 국민이 국회를 완전히 갈아치우자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 동반자로서 등장할 때가 됐다. 정당만이 정치계를 섞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오해를 받고 이제 논쟁을 갖고 그럼 대의민주주의를 없애자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그릇이 필요하듯이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그다음 직업적인, 또 조금은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정당 체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밥을 먹기 위한 그릇과 수저가 필요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건 밥이고 김치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정당 정치 쪽에 제도 정치 쪽에 임팩트를 주고 환기를 시키고 못하면 견제하고 정말 못하면 대신해서 제한하는. 그래서 대의 정치와 직접 민주주의는 상보적인 경쟁 체제, 상보적인 보완 체제로서
서로 균형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예, 상보적 보완 체제 예. 혹은 상보적 경쟁 체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나마 정책 정당이 작동하고 대의민주주의, 의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죠. 목소리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제도 정치나 정치가 정당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부패하고 정책이 실종되고 기득권이 장악한 그런 정치 체제가 있는 나라, 그리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그런데 이런 나라일수록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1등 수준이죠. 너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 못 믿겠다. 너무 무능하죠. 부패했다기보다. 예, 그래도 마이동풍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걸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될 것 같고. 네. 이사장님이 국회의원 같으면 그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촛불을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 교수님이 네. 자기 모순적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 정치, 의회 정치를 넘어서자 그러는데 제 특징은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네. 국회 안에 들어가서 네.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토론하고 예. 담론을 하는 게 제 장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 자랑 같이 얘기하면 정치는 유형적인 제도적인 정치가 있고 무형적인 예. 열린 정치가 있는데 예. 지금 최 교수님이나 나는 열린 정치, 무형의 정치라고 있는데 예. 그게 개방된 거죠. 훨씬 더 예. 고도의 정치고 앞서 나간 정치죠. 예. 앞서 나가는데 힘을 안 받아. 아닙니다. 힘을 자, 그 시대가 그러면, 그럼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민주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대의제 아닌 너희들은 민중은 무능하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랄까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하나 예를 뭐 몇 가지 들어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네. 제가 성주 소송리에 사드 이제 미군이 뭐 우리 주권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죠. 사드를 배치했지 사드를 막 않습니까? 심어놨어. 그 성주 소송리 그다음에 김천의 시민들이 네. 반대 운동을 지금 뭐 거의 800일, 900일을 이제 접근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느냐 보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장관들보다 10배, 100배 낫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삼척이 사실 대규모의 화석 복합 발전을 건설하려고 예. 오랫동안 기획을 했어요. 한전이나 뭐 예. 이제 산자부인가요?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근데 삼척에서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화석연료의 발전을 해서는 안 되느냐를 지속적으로 싸워서 그거를 무효화시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에 대해서 산자부보다 한전보다 삼척에 있는 시민들이 훨씬 더 뛰어났던 거예요. 직접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절실하게 또 뭐 있었죠.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가 거예요.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우리가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그 공론화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절차상에 좀 미숙함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대한민국 시민들이 기존 제도의 자기 이해의 장관이라는 자리에 혹은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목매고 있는 그 말하자면 기존 정치인들보다 일반 정치인들이 그렇죠. 훨씬 더 지혜롭고 그렇죠. 판단이 정확하고 그걸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수많은 예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집단지성이 제대로
정말 잘 작동하는 사회다. 나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꺼벙하기 위해서 위정자리 부는 것보다 직접 자기가 당면한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서 네. 현명한 대책을 가장 정확한 방향을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토마스 베네딕토가 얘기할 때는 만일에 민중이 어리석다면 그렇다면 대의 정치 자체도 불가능하다. 왜? 어리석은 민중이 그 대의하는 사람들 어떻게 올바르게 가려낼 수가 있냐. 그거 자체를 이 민족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그럼 옛날 전제 군주제로 가야죠. 홉스 얘기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민족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지금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한 지가 150여 년이 지났잖아요.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 도입할 때 유럽의 대부분의 정치자들은 스위스 저거 금방 망하겠다. 근데 150년이 지난 현재를 보면 스위스가 가장 민주주의 고도적으로 발달한 나라죠.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 스위스가 그렇습니다. 민중이 어리석은 게 아니네요. 그 증거가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된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나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민중과 정치가 혹은 전문가, 그러니까 민중이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매도를 해요. 또 정치가가 전문가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죠. 정치가도 선출이 된 사람들이 꼭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베네딕토가 어느 장인가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고 아마 미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한 현상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그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과 판단과 내용이 필요한데,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적 역할, 참조적 역할, 그 내용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야지 결국 그 상황에 대한 잣대는 그 상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접해야 되는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 결정권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정권은 전문적인 지식과 별개의 것으로서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근데 그것은 반드시 결정력으로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결정을 하기 위한 그 보조, 인포메이션, 판단 근거, 참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민중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이 아니다. 이것도 헛소리네요. 그러니까 민중은 결정권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전문가가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이제 그런 사안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서둘러서 결정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사안을 그냥 급하게 그럼 국민투표로 결정하지, 그리고 한 큐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그 토론과 수기와 재토론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런 걸 해서 논의의 절차. 아까도 존 롤스 얘기했지만, 정의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려면 모두가 숙지하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할 때 작동하듯이 그런 충분한 수계 과정,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때로는 필요하면 1년을 끌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일은 2년을 끌. 서두르지 마라. 이게 베네딕토가 아주 몇 번이고 이 책 쓰고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독재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독재뿐이 유신 독재뿐이 아니라 봉건적인 그 사고방식도 전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토의를 한다든가 논의를 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베네딕토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독재나 이 권위주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토의를 한다든가 민중과 더불어 살려고 하면은 저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욕을 해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다, 이런 좋은 뜻이 아니라 대중에게
다가가니까 이게 좋은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그 나쁜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포퓰리즘이 굉장히 평가절하돼 있고 평가절하. 그다음에 그 나쁜 것으로만 이렇게 몰려져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포퓰리즘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 포퓰리즘 최고의 권위자 누구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렇습니까? 링컨이 포퓰리스트였다. Of the people, 아유, 그렇죠. by the people, 예. for the people. 아, 이거보다 예. 더 이상의 포퓰리즘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에 기초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 예. 그건 좋은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이 민주주의고 예.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포퓰리즘입니다. 그 귀족정이나 전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민주정이 포퓰리즘이에요. 근데 그 포퓰리즘이 나빠지는 이유는 독재자, 권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그 플레비사이트라고 그러죠. 아, 플레비사이트. 그래서 예. 자기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본론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강요적이고 압박적인 조건에서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해요. 아,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서양의 언어로 네. 플레비사이트라고 예. 얘기하는군요. 예. 그 플레비사이트가 소위 악성 포퓰리즘이죠. 아, 악성. 그래서 그런 그런 플레비사이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자기 포장,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권력과 정책을 강화시켜 가는데 문제는 그 플레비사이트 끝나자마자 국민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하는 신임 투표만 하고 네. 신임만 묻고 신임을 받으면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서 봤잖아요. 박정희 삼성개헌, 박정희 유신개헌이 그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정확한 플레비사이트. 플레비사이트.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중에 골라라. 네. 이렇게. 네. 예. 그게 이제 그것도 대의원 체제를 통해서 했죠. 예. 그래서 국민투표가 아니라 그런 그 독재자 권위자들이 행하는 그 플레비사이트적 투표가 상당히 많이 횡행했죠. 20세기, 19세기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퍼런덤, 국민 발의를 하고 그 적정한 자격을 거쳐서 국민투표라는 이 레퍼런덤의 절차는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 링컨이 얘기했던 인민에 기초한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몽땅 그려서 좋은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난 포퓰리즘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고요. 포퓰리즘. 그래서 이 직접 민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는 거는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와 비판과 통제와 결정 과정이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직접 민주주의고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 나는 당신들 머릿속에 있는 포퓰리즘이 모르지만 이건 좋은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최근에 현재 살아있는 여성이죠. 쌍탈무패라고 쌍탈무패. 무패라고. 그 여자분. 예, 정치학자입니다. 어느 나라? 그분이 사는 데는 아마 벨gium에 살고 있는데 원래는 영국의 정치학회 회장도 오래 했죠. 예, 영국인입니까? 아니, 벨gium. 벨지움. 그분이 최근 쓴 책이 뭐냐면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그런 책이에요. 좌파 포퓰리즘.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좌파는 어떤 대부분의 서민을 위한 진보적 정책을 지향하는 그룹. 근데 그걸 이분은 좌파라고 얘기해요. 공산주의와는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그렇죠. 당연히 이분이 얘기하는 삼인주의 혹은 삼인주의를 뛰어넘는 우리나라 좌파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런데 좌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끌어안아야 된다. 맞죠.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예. 근데 그게 기득권이 보면은 못마땅하니까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을 매도하게 그렇게 되는 매도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금방 이사장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가운데서 외래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가 플레비사이트, 또 하나가 레퍼렌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공자는 잘 알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이 생소하고 해요. 그 플레비사이트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중이 발언하고 민중이 이렇게 그 이니셔티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정치가들이 제안을 하고 신임 투표를 무슨 이런 거를 내가 제안할 테니까 이게 옳으냐 그러냐 예, 가부 그것만 결정하라. 이거 이제 플레비사이트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신임 투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을 아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을 올려서 우리가 투표하게 되는 거 그럼 훨씬 다양해지겠죠. 이거를 레퍼렌덤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가졌던 용어가 레퍼런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퍼런덤을 국민투표다. 그럼 굉장히 레퍼렌덤을 국민투표. 그런데 심플한데 예. 베네딕토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레퍼런덤은 시민들이 토론하고 시민들이 발언하고 발언한 내용을 또 재구성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국민투표 가는 과정에서 또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논의, 그렇죠. 절차로서의 그래서 토의. 결국 국민투표로 가고 국민투표에서 결정된 것이 현실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이 전 과정을 과정과 절차를 통칭해서 레퍼런덤이라고 한다. 레퍼렌덤이라고 합니까? 위정자들에게 맡겨만 놓는 게 아니라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참여하고 관여한다. 이런 뜻에서 refer, 우리가 직접 거기서 레퍼렌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레퍼렌덤은 국민들이 발언하고 참여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반대의 플레비사이트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냥 위에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신임 투표해라. 그리고는 신임 투표 해주면 지멋대로 해. 그 다음에 이러니까 그 과정이 다르네요. 그런 걸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생각이 났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차이 같아요. 어떤 거냐면 같이 민회가 있었는데 스파르타에서는 그게 플레비사이트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회의라고 30명의 장로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스파르타의 전사들로 구성된 민회에서는 그 장로회의에서 이제 준 안에 대해서 가부만 투표를 해요. 가부. 찬성하면 박수, 반대하면 막 야유하고 이래. 논의 과정이 없어요. 그에 비하면 아테네 민회에서는 토의 과정을 거치죠. 뭐든지 제안할 수 있고 물론 의회에서 이제 거른 안을 제출도 하지만 그 민회에서는 직접 그 민중 시민들이 토의를 할 수가 있고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테네 시민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학에 시민은 훌륭한 자질의 시민은 돌아가면서 통치하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덕성과 피치자로서의 덕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라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았어요. 추첨제를 해서 임기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했지. 저는 직접 민주주의 시민의 그 참여의 경험, 토론의 과정, 성찰의 과정, 또 다른 그 합의의 과정들이 대단히 소중하다. 그것이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추첨으로 그냥 직접 민주주의니까 직접 그 참여해서 하자. 거기에 일종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베네딕토도 얘기하고 저도 주장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또 한 측면에서는 시민 민주 교육과 현장 참여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직접 민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민 민주교육과 예. 현장 참여라는 것이 예. 우리가 지금 민해를 추구하듯이 이 부분이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할 만큼. 그러면 아테네 시민들은 토의하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전쟁을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민의 가장 큰 덕목이 돈을 내는 거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자기 돈으로 무기를 사가지고 참정을 해야 이제 시민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었죠. 다만 그리스 정치는 그런 교양, 문화가 역사적 배경을 일상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작동이 됐는데 우리의 현실은 정치에서 일반 시민들이 서민들이 배제돼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시민 민주주의 교육,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소개, 참여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측면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결국 직접 민주주의, 특히 대한민국의 직접 민주주의의 최종의 골, 최종의 목표는 이렇게 국회가 엉망진창일 때는 국회가 엉망. 국민들이 해산권을 갖는다. 대통령의 엉망일 경우에는 박근혜처럼 대통령도 엉망이었고 사법부도 엉망이었어요. 대통령 탄핵권을 예. 뭐 탄핵 소추해서 헌법재판소로 갈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도 해임하고 네. 국회도 직접 해산하는 권력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게 직접 민주주의 말하자면 마지막 골이라고 그럴까요? 예. 라고 저는 속마음을 오늘 지금 드러냈습니다. 예. 오늘 이사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직접 민주 정치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약간 논쟁도 있었고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 그 저자가 8월 말경에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렇죠. 공식적인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한테 직접 살아있는 생생한 유럽의 민주주의 활동과 전망을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책의 저자를 직접 모시고 네. 직접 민주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또 출판 기념회도 하시고 오늘은 다른 백년 이사장님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시고 귀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도록 오늘 아주 했으면 열띤 좋겠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